비행기를 타고 7시간 동안의 지겨운 대서양 횡단 여행을 준비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 비행기는 더 빠를 수 없을까? 스마트폰, 인터넷, 전반적인 삶의 속도를 포함한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는 세상인데 말이죠. 언제쯤이면 기내 영화 한 편을 보는 동안에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초고속 여행기가 나오게 될까요? 속도는 항상 엔지니어들과 조종사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초기에는 비행기를 더욱더 빨리 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했습니다. 1945년에 이미 한 독일 시험 조종사가 시속 980km의 속도에 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비행기의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속도는 더 느려지고 있어요. 이유가 짐작이 가나요? 힌트를 드릴게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자전거를 타는 것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보다는 쉽지만요. 하지만 일단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전거 핸들을 제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자전거의 바퀴 방향을 이리저리 밀어주는 도로나 보도의 표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공기뿐입니다. 잠깐, 공기가 어떻게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저 공기일 뿐인데 공기 역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물체 주위의 공기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어려운 단어죠. 달리는 차 안에서 손을 차 창 밖으로 내밀어 본 적이 있다면 공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 거예요. 차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고속도로 속도에 다다르면 손에 닿는 공기의 힘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특히 손바닥을 펴서 공기 저항이 작용하는 표면을 더 넓힐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힘은 너무 강해서 손을 아래로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차가 움직일 때는 몸을 차창 밖으로 내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타본 모든 차가 음속보다 느린 속도로, 즉 소리의 속도인 시속 1235km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빛과 같이 속도 또한 어딘가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초음속 비행기, 즉 소리의 속도를 넘어서는 비행기를 얘기할 때 상황이 매우 흥미로워집니다. 네, 초음속 비행기라는 것이 있고 이 비행기는 통제하기가 특히 어려울 수 있죠. 시속 1235km보다 더 빠르게 비행하는 비행기의 공기 역학을 상상해 보세요. 일종의 원을 그리며 비행기 주변을 이동하는 공기 입자들은 이제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공기 입자들은 함께 뭉쳐져서 일종의 장벽을 형성합니다. 음속의 장벽이 깨졌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항공기가 고도로 압축된 공기의 벽을 뚫고 지나갈 때 그것은 소닉 붐이라고 불리는 폭발적인 소리를 냅니다. 만약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면 이 소리를 듣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날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상에 있다면 그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비행기는 보통 도시 공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초음속 속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난데없는 굉음에 놀라지 않도록요. 앞에 놓인 공기로부터의 모든 압력에 맞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것은 군중속을 뛰어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힘으로 밀게 됩니다. 물론 아주 무례한 행동이니까 실제로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동시에 앞과 옆에서 오는 압력으로 뒤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비행기의 경우 항공기 주변 공기의 힘이 기체의 제어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기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비행기 앞부분의 온도가 최대 섭씨 300도까지 가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열과 압력은 실제로 비행기를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음속 이하의 비행기는 초음속 순항 모드로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통제력을 잃고 산산조각이 날 테니까요. 하지만 1985년에 보잉 747기가 초음속 속도로 추락하고도 살아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중국 항공 여객기였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560km 떨어진 곳에서 엔진 중 하나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1분 후 비행기는 12,500m의 고도에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할 때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지상과 수직으로 초음속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성 때문에 여객기 뒤쪽으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보세요. 조종사들은 2,900m 상공에서 가까스로 기체를
수평으로 돌렸습니다. 이 높이는 항공기 운항에서는 절대 높은 높이가 아닙니다. 모든 승객이 무사한 채 비행기는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했어요. 휴, 빠른 사고력으로 대처한 놀라운 조종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실제로 음속보다 더 빨리 날도록 만들어진 항공기는 어떨까요? 우선 이런 항공기들은 우리가 보통 공항에서 보는 비행기들과는 겉모습부터 다릅니다. 일반 항공기의 둥근 선처와는 달리 날카로운 모서리와 직선으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화살 모양이나 삼각형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통해 보다 빠르게 날 수 있으며 강력한 공기역학에 대처할 수 있죠. 초음속 항공기는 군용 항공을 위해 발명되었고 지금도 주로 군용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용 비행에도 2대의 제트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합작의 콩코드와 소련의 투폴레브 Tu-144였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약 시속 2,500km의 속도로 2만 미터 상공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높을수록 대기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 상업용 제트기보다 2배 이상 높게 날았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공기의 밀도가 더 낮다는 것은 저항해야 할 마찰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체 제어가 더 쉽습니다. Tu-144는 극적으로 등장했다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 3년 동안만 사용되었으며 상업적으로 사용된 것은 마지막 6개월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번의 추락 후에 초음속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콩코드는 1976년부터 2003년까지 훨씬 더 오랫동안 운행되었습니다. 27년 동안 이 빠른 비행기는 승객들을 단 3시간 만에 런던에서 뉴욕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참고로 일반 항공기로의 여행 시간은 7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시간을 재고 또 재봤거든요. 그럼 왜 그 좋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항공기 생산과 운영 모든 면에서 너무 비쌌습니다.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여객기로서는 적당하지 않아요. 콩코드는 시간당 21,200리터의 연료를 소비하고 보잉 747은 17,400리터를 사용합니다. 큰 차이도 없고 콩코드의 비행시간이 더 짧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좋겠죠. 초음속 여객기는 100명의 승객만 태울 수 있습니다. 747기는 최대 5배의 승객을 태울 수 있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어때요? 여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기꺼이 돈을 지불하겠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왕복 항공권의 가격이 1,0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게다가 70년대 콩코드가 대서양을 횡단하기 시작했을 때 1등석 객실은 이코노미석보다 좌석이 더 크긴 했지만 여전히 별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적은 돈으로 침대로 펴지는 일반 비행기에 1등석을 구입해서 7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4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는 대신에 말이죠. 따라서 2000년대 초가 되자 콩코드는 더 이상 수요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초음속 제트기를 타고 목적지에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게 됐죠. 그리고 아마도 그게 더 나을 거예요. 항공 엔지니어들은 비행기의 이상적인 형태와 가장 효율적인 속도를 알아냈습니다. 교훈은 뭘까요? 더 빠른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비행은 단지 공중에서 활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착륙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고속일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과 승객들에게 있어서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속도를 조금 낮추면 승객들도 더 편안한데 운항 시 소음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잠을 자면서 보낼 수 있는 조용한 7시간이 선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골치 아픈 3시간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엔진과 연비입니다. 비행기가 빨리 날수록 엔진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엔진이 지속적으로 최대한 도로 운행할 경우 오래 지속되지 않고 교체 또는 수리를 더 자주 수행해야 합니다.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해 항공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항공 엔지니어들은 수년간의 실험 끝에 이상적인 비행 속도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시속 900km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계속해서 여객기의 초음속 속도와 제어력, 안정성을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언젠가 훌륭한 과학자들이 비행기를 더 빠르고 편안하고 저렴하게 만들 방도를 생각해낼 거예요. 윈윈윈 전략이죠. 마음에 들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시겠어요? 아니면 한 푼이라도 아끼시겠어요? 비행기표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여행 철학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아직 초음속으로 가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고 즐기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